서울 노원구 태릉 한 여자가 묻혀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남편은 여기 없습니다. 남편은 멀리 다른 언덕에 묻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함께, 두 번째 부인과 함께. 이 여자는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20년을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0년을 아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남편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막았습니다. 명종, 그 아들이 어머니를 남편 곁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리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찬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한 여자가 65년을 살고 20년을 권력을 쥐고 그렇게 죽어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문정왕후, 조선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악독한 사람이라면 왜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할까요? 무서운 사람이었다면 왜 죽어서까지 혼자일까요? 지금부터 이 여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정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버틴 시간으로. 당신이 이 여자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517년 한양 파평 윤씨 집안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윤씨,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안은 왕비를 5명이나 낸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왕실과 가까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성이 강하고 글을 알았다. 강하다는 말은 강인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세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가 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글을 안다는 것, 조선시대 여자에게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똑똑했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불안도 많습니다. 1517년 그 해 궁궐에서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였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3살짜리 아기, 이름은 인종,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왕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슬픔보다 급한 게 있었습니다. 새 왕비를 들여야 했습니다. 왜 급했을까요? 후궁 때문이었습니다. 경빈 박씨, 이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중종은 이 후궁을 좋아했습니다. 이 후궁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자보다 6살 많은 아들. 만약 왕비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후궁이 왕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세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싸움이 날 것입니다. 대신들은 그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새 왕비를 빨리 간택해야 한다고. 2년이 지났습니다. 1519년 파평 윤씨 집안의 그 딸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문정왕후입니다. 왕비가 되는 날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쁨, 영광? 아마 그것보다는 불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임무가 하나 주어졌으니까요. 3살짜리 원자를 돌보는 것, 죽은 왕비의 아들을 키우는 것, 17살 소녀에게 남의 아이를 맡긴 겁니다. 궁궐은 낯설었을 겁니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원자는 작았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아니면 경계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훨씬 나중에 신하 하나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전이 동궁을 매우 박대하니 놀라운 생각을 견딜 수 없다. 박대, 못되게 군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언제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도 처음엔 달랐을 겁니다. 문정왕후는 원자를 잘 돌봤을 겁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자기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역할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1520년
6살이 된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도 술술 대답했습니다. 중종은 기뻐했습니다. 대신들도 칭찬했습니다.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모두가 세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문정왕후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뿌듯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허전했을까요? 저 칭찬이 내 아이를 향한 것이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때 문정왕후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욕심이 싹 텄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를 낳고 싶다. 내 배에서 나온 아들을 보고 싶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세자 책봉 얼마 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임신을 했습니다. 궁궐은 또 들썩였습니다. 이번엔 기쁨보다는 긴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자가 있었으니까요. 만약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자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21년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나는 왜 아이가 없을까? 왕비인데 아들이 없으면 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왔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 내가 낳은 아이, 품에 안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아이의 이름은 경원대군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정왕후는 진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세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내가 키워야 하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내 아들의 앞을 가로막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생기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자는 자랐습니다. 경원대군도 자랐습니다. 둘은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세자는 총명했고 대군은 어렸습니다. 세자에겐 외삼촌들이 있었습니다. 대군에게도 외삼촌들이 있었습니다. 세자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고 대군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궁궐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문정왕후는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들 경원대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밀려나면 안 된다.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왕이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자 편에는 김한로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힘이 센 신하였습니다. 중종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키웠습니다. 이 사람이 문정왕후를 경계했습니다. 경원대군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왕비가 세자를 밀어내려는 게 아닐까? 혹시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김한로는 문정왕후의 동생들을 노렸습니다. 윤원로, 윤원형, 문정왕후의 남동생들이었습니다. 경원대군의 외삼촌들이었습니다. 1537년 10월 대신들이 중종에게 몰려갔습니다. 윤씨 형제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정을 어지럽힙니다. 내쫓으십시오. 중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유언비어인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쫓아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중종이 말했습니다. 그럼 조사해보자. 그 순간 김한로가 막았습니다.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쫓으십시오. 왜 조사를 막았을까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소문이었습니다. 김한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문정왕후를 겁주는 것. 너희 동생들을 내가 유배 보낼 수 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윤원로가 중종을 찾아갔습니다.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패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중종이 놀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뒤 중종이 김한로를 불렀습니다. 네가 왕비를 해치려 했다는데 사실인가? 김한로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중종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김한로를 귀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약을 내렸습니다. 김한로는 죽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녀의 동생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편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님, 세자 인종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죽은 장경왕후의 오빠였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김한로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세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세자 인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윤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윤씨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이 달랐습니다.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뒤에서 서로를 모함했습니다. 1543년 1월 깊은 밤에 불이 났습니다. 세자가 사는 동궁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었습니다. 세자는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불길이 잡힌 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문정왕후의 동생들이 한 짓이다. 세자를 죽이려 한 것이다.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소윤파가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이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가? 대윤파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증거가 있다. 싸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종이 죽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왕은 당연히 세자였습니다. 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인종의 외삼촌 윤님이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원대군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문정왕후는 밤마다 떨었을 겁니다. 우리 모자를 죽이려 할 것이다. 도망쳐야 한다. 숨어야 한다. 인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어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좋은 왕이 될 거라고. 인종은 즉위하자마자 문정왕후를 만났습니다. 문정왕후가 울었습니다. 대윤 때문에 우리 모자는 죽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인종이 당황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계모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동생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종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저분들이 불안한 거구나. 인종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햇볕이 뜨거웠는데도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를 달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윤파였던 윤원형을 승진시켰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을. 이건 대윤파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을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대윤의 윤님은 달랐습니다. 윤님은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인종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경원대군이 아니라 다른 왕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 인종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님은 경원대군 대신 다른 후보를 세우려 했던 겁니다. 문정왕후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더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종이 쓰러졌습니다. 왕이 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1545년 7월 갑자기 아팠습니다. 며칠 앓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인종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경원대군을 다음 왕으로 세워라. 인종이 죽고 12살 왕언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명종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쁨? 안도? 아니면 여전히 불안?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12살.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나섰습니다. 수렴청정. 왕을 대신해서 정사를 보는 것, 발을 내려서 정치를 하는 것. 이전에도 수렴청정을 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정희왕후. 하지만 정희왕후는 자기 처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달랐습니다. 직접 편전에 나왔습니다. 왕이 일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신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압했습니다. 어린 명종은 점점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1545년 8월 문정왕후가 움직였습니다. 신하들이 명종에게 말했습니다. 윤님의 죄가 크니 유배 보내야 합니다. 대윤파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문정왕후가 말했습니다. 유배 보내라. 그런데 대신들 중 일부가 반대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승정원을 통해 하교하고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왜 절차를 따지는 걸까요? 사실 문정왕후가 동생 윤원형에게 미리 밀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유님을 제거할 계획을 짜라.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정왕후가 화를 냈습니다. 유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가 답답해서 윤원형에게 시켰다.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밀어붙였습니다. 대신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상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윤님이 인종이 죽은 뒤 반역을 꾀했습니다. 영모, 왕을 해치려 했다는 것. 이건 사형감이었습니다. 윤님은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윤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윤파 대신들이 줄줄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젊은 관리들도, 종친들도, 심지어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왜요? 문정왕후의 뜻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부릅니다. 조선 조정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2년 후 1547년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신하가 문정왕후에게 종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괴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양재역.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역에 벽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들이 아래에서 농간을 부리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주, 문정왕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화를 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는가? 윤원형이 말했습니다. 대윤의 잔당들이 한 짓입니다. 또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여 명이 유배를 갔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모조리 잡혔습니다.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이 사건을 양재역 벽서 사건 혹은 정미사화라고 부릅니다. 을사사화부터 시작해서 5년이 넘는 동안 문정왕후는 대윤파를 집요하게 없앴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정에 어진 사람들이 다 죽거나 유배되어 조정이 텅 비었다. 문정왕후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동생 윤원형은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관직을 추천하는 권한을 쥐었습니다. 조정은 문정왕후 편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1550년 12월 문정왕후가 조선을 뒤흔드는 선언을 했습니다. 불교를 부흥시키겠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왕실 여인들이 몰래 불교 행사를 하는 것과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승과를 부활시켰습니다. 승려의 신분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봉은사에 보우라는 승려를 주지로 앉혔습니다. 자기가 믿는 승려였습니다. 사대부들이 반대했습니다. 6개월 동안 400건이 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문정왕후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불화를 만들었습니다. 금가루로 그린 불화였습니다. 금리화 200점을 만들어서 전국 사찰에 보냈습니다. 화려한 채색 불화도 200점 더 만들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요?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노비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불교에 쏟아부었습니다. 윤원형은 벼슬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관직을 주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장사꾼처럼 행동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윤원형의 첩에게 정경부인 작호를 내렸습니다. 이건 일품관리의 정실부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첩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법을 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흔들렸습니다. 1553년 7월 문정왕후가 명종과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종이 20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자서 정치를 할 나이였습니다. 드디어 명종의 시대가 온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물러났지만
권력은 놓지 않았습니다. 조정에는 여전히 문정왕원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원형이 조정을 움직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원하는 게 있으면 명종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명종이 가끔 거절하면 문정왕후가 명종을 불렀습니다. 호통쳤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했다. 명종은 울었습니다. 왕인데 어머니한테 혼나서 울었습니다. 1559년 명종이 움직였습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의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알아챘습니다. 명종을 불렀습니다.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겠느냐 호통쳤습니다. 명종은 물러섰습니다. 1565년 4월 문정왕후가 병을 앓았습니다. 며칠 앓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65살이었습니다. 20년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중종 곁에 묻히는 것. 중종은 정릉에 묻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과 함께 문정왕후도 거기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릉은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찹니다. 어머니를 거기 모실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골랐습니다. 태릉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정왕후는 홀로 묻혔습니다. 남편 곁이 아닌 곳에 혼자. 정말 자리가 나빠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명종은 어머니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문정왕후는 악독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유배 보낸 사람, 조선의 법도를 깬 사람, 불교에 미쳐서 백성을 괴롭힌 사람, 그게 역사에 남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문정왕후는 정말 악독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7살에 궁궐에 들어간 소녀, 남의 아이를 키우라고 떠맡겨진 소녀, 17년 만에 자기 아들을 낳은 여자, 그 아들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어머니. 문정왕후가 만약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그냥 인종을 잘 키우고 조용히 살았다면 아마 역사는 그녀를 어질고 현명한 왕비로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내 아이와 남의 아이 사이에서 그녀는 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권력을 원했을까요? 아마 처음엔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가 원한 건 그냥 아들이 무사한 것, 아들이 살아남는 것.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언제든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행복했을까요? 20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편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계속 무언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계속 누군가를 경계해야 했으니까요. 쉴 수 없었을 겁니다. 명종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왕다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이 너무 컸습니다. 평생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어머니한테 혼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정왕후의 모성애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이었을까요? 명종이 어머니를 남편 곁에 묻지 않은 것, 이게 정말 자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반항이었을까요? 어머니, 당신은 이제 혼자입니다.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밀어냈듯이 이제 당신도 혼자 계십시오?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명종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남았습니다. 문정왕후는 혼자 묻혔습니다. 태릉에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곳에. 지금도 태릉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누가 묻혀 있는지 알까요? 문정왕후, 악독한 왕비, 조선을 피바람으로 물들인 여자, 그렇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냥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어머니, 두려워서 싸웠던 여자, 권력을 원한 게 아니라 권력이 필요했던 사람,
악독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문정왕후였다면, 내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면,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정왕후를 악독하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버텨야 했던 사람, 너무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 결국 혼자 남겨진 사람. 태릉은 조용합니다. 바람만 붑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65년을 살았던 여자, 20년을 권력을 쥐었던 여자, 그리고 마지막엔 혼자 남겨진 여자. 이름은 문정왕후.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악독한 여자로? 아니면 끝까지 버틴 어머니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녀는 정말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바람이 태릉을 스칩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